책 잘 읽는 아이, 공부 잘하는 아이 또는 공부 잘할 아이다. 책 안 읽는 아이, 공부 못하는 아이, 공부 못할 아이다. 책 읽기가 왜 이렇게 공부에 중요할까? 이유를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겁니다. 어휘력 때문이다. 중간고사가 다 끝난 다음에 대여섯 명의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왔어요. 선생님, 이튿날이라는 말이요. 이틀 후라는 말이지요. 아니지요. 하루 뒤라는 말이지요. 이러면서 지들끼리 옥신각신 하다가 결론이 안 나서 저한테 찾아온 거예요. 이튿날을 이틀로 계산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친구들은 수학을 못하는 걸까요? 국어를 못하는 걸까요? 국어를 못하는 거죠. 특별히 어휘력이 낮은 거겠죠. 책 읽기는 속효성이 아닙니다. 지효성이에요. 효과가 천천히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가장 빠지기 쉬운 게 바로 책 읽기라고요. 근데 완전히 처방이 잘못된 거죠. 수학 학원에 보내봤자 수학 점수 안 오릅니다. 수학 학원에 보냈는데 수학 점수가 안 오른다? 아이가 진짜 부족한 게 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 안녕하세요.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지금 초등교사로 거의 30년 가까이 28년 정도를 교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 4학년 아이들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작가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 30여 권의 책을 집필을 했습니다. 예, 대단하죠? 예, 그리고 강연가로도 활동하고 있는 초등교사 작가 송지환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운동 좋아하세요? 네. 아, 그러시구나. 역시 몸매들이 남다른 것 같은데. 예, 저도 운동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요즘에 좀 맛들인 운동이 달리기입니다. 혹시 달리기 좋아하시나요? 네. 예, 별로 안 좋아하시는구나. 예. 힘들어요. 예, 힘들죠. 매일 하루에 10km씩. 예. 거의 매일 뛰고 있습니다. 예, 매일 1시간 이내로 주파를 갖다 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매일 뛰고 있는데 그 달리기를 하면서 깨달은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달리기 할 때, 마라톤 할 때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지구력? 아, 호흡. 예, 호흡 중요하죠. 어떤 사람은 그냥 길게 들이쉬었다가 한 번 내뱉어라. 어떤 사람은 2번 들이쉬었다가 내뱉어라. 호흡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페이스 조절이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나만의 페이스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나만의 페이스를 못 찾으면은 10km도 완주를 못 하더라고요. 그날의 또 페이스가 있고 나만의 페이스가 있고 어쨌든 10km 뛰는데도 나름의 전술 전략이 필요하더라고요. 안 그러면은 도중 하차해야 됩니다. 맞아요. 제가 교사를 이제 초등교사를 한 30년 가까이 해봤잖아요. 30년이면은 어떤 한 세대잖아요. 맞아요. 예, 제가 처음에 발령받아서 그 가르친 아이들은 벌써 학부모가 된 아이들도 저희 학교에 실제로 제가 가르쳤던 아이가 아빠가 돼가지고 아이를 데리고 입학을 했더라고요. 그런 정도의 세월인데 제가 30년 가까이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느낀 건데 자, 초등학교 때는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나만의 공부 페이스를 찾는 거더라고요. 나만의 공부 페이스. 달리기를 할 때 나의 페이스를 갖다가 찾지 못하면 도중 하차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걸 뼈저리게 또 체험했잖아요. 얼마 전에 이제 저의 그 달리기 페이스는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한 8, 9km 정도 시속, 그 정도 처음에 천천히 좀 뛰다가 점점 속도를 높여가면서 10km, 나중에는 막판에는 11km, 12km까지 쭉 몰아붙이면서 뛰면은 그게 한 1시간 이내로 주파를 갖다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8km, 9km, 10km 이렇게 막 뛰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제 러닝머신에서 뛰고 있었는데 옆에 어떤 아저씨가 딱 올라오시더니 처음부터 12km를 막 놓고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그걸 딱 견눈질을 딱 보는 순간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나 달리기 나름 잘하는데 그래서 은근 경쟁심이 생기는 거예요. 도대체 왜 스쿼트는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12km 제가 그때 페이스를 올리면 안 되는 시점인데 12km로 제가 앉으려고 딱 올렸죠. 올리고서 막 한 5분, 10분 뛰니까 숨이 너무 차고 막 갑자기 배도 아프고 그래서 그날 죽는 줄 알았습니다. 잘못하면은 중도 하차할 뻔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게 정말 달리기에서는 나만의 페이스로 달리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다른 사람 눈치 봤다가는 끝장나는구나. 제가 그때 그걸 정말 또 한 번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교사를 하면서 초등학교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나만의 공부 페이스를 찾는 거더라고요. 근데 그 나만의 공부 페이스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 바로 책 읽기입니다. 책 읽기. 공부는 독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예. 책 잘 읽는 아이, 공부 잘하는 아이 또는 공부 잘할 아이다. 책 안 읽는 아이, 공부 못하는 아이, 공부 못할 아이다. 선생님 그거 너무 과격한 결론 아닌가요? 이렇게 따지실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정말 30년 가까이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내린 결론이에요. 자, 그러면은 왜 그렇게 책을 잘 읽는 아이는 공부를 잘하고 책을 안 읽는 아이는 공부를 못하는 걸까? 제가 오늘 강연 제목을 초등공부 책 읽기가 전부다라고 붙였습니다. 진짜로 전부일까요? 약간 양념 들어갔어요. 약간 양념 들어갔지만은 지나친 결론은 아니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책 읽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책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책 읽기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은 책 읽기 너무 중요하다는 거 한결같이 말해요. 심지어 뭐 책 읽기 육아도 유행을 갖다 하더라고. 아이한테 책을 많이 읽혀가지고 아이가 결국 공부를 잘하게 만들게 하는 그런 책 읽기 육아법도 되게 유행을 하던데 부모님들께 책 읽기가 왜 중요하냐면 나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걸 뼈저리게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수박 겉핥기식으로 많이 알고 계세요. 책 읽히면 이런 게 좋다더라. 카더라예요, 근데 정말로 왜 좋은지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잘 알까요, 모를까요? 정말 잘 알아요. 왜냐하면 저는 아이들 세계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저 지금 4학년 아이들 세계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 30명 가까운 아이들 그 교실에서 매일매일 지내다 보니까 이 책 읽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공부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너무 속속들이 매일 거의 매 시간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책 읽기가 왜 이렇게 공부에 중요할까? 이유를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겁니다. 어휘력 때문이다. 자, 어휘력이 높은 아이 공부 잘하고 어휘력이 낮은 아이 공부 못한다. 이건 상식과 같은 소리죠. 자, 그러면은 공부에 어휘력이 어떤 영향을 끼치길래 왜 이렇게 어휘력에 따라서 공부를 잘하고 못하는 걸까? 그건 잘 모르실 거예요. 자, 우리가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 이렇게 말하면 약간 추상적으로 들리시잖아요. 네. 자, 그럼 공부를 잘한다는 건 뭘까요? 성적이 잘 나와요. 그 성적이 잘 나온다. 어머니 오늘 굉장히 지금 답변이 탁월하십니다. 예, 책 많이 읽으시는가 봐요. 예. 성적이 잘 나온다. 성적이 잘 나온다는 것은 시험을 잘 본다는 거죠. 자, 아이들이 공부를 잘한다는 건 거창한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그걸 까고 까면은 시험을 잘 치른다는 거거든요. 시험 문제를 맞춘다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시험 문제를 많이 맞추고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은 시험 문제를 다 틀리는 거죠. 자, 그러면은 아이들이 시험 문제를 한 문제 맞고 틀리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부분 부모님들은 네가 공부를 안 했으니까, 네가 공부를 열심히 했으니까 맞춘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제가 현장 교사로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아이들이 그 문제 속에 나오는 핵심 어휘, 낱말을
하나,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를 맞고 틀리고가 결정이 되더라고요. 이것은 학년도 가리지 않고 저학년이냐 고학년이냐 가리지 않고요. 과목도 가리지 않더라고요. 우리 저학년 아이들 시험 볼 때 질문을 할까요? 안 할까요? 계속 질문이죠. 계속 질문이에요. 무슨 질문 할까요? 선생님,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계속 질문이에요. 뭐 우리 1, 2학년 아이들 와 정말 우리 이건 사람이 아니모니다. 이건 사람의 틀에 탈을 뒤집어 쓴 침팬치 같잖아요. 정말 그래요. 제가 예전에 1학년 아이들 지도할 때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아이들이 뭐 진짜 하루에 제가 선생님 소리를 몇 번을 들을까요? 100번이요? 아, 1000번은 들어요. 제가 하루는 심심해가지고 얘네들이 나를 선생님을 몇 번을 부를까 발을 정자를 한번 새기면서 한번 세봤어요. 1000번이 넘어가요. 근데 그 대부분 그게 뭐겠어요? 선생님, 예, 다 묻는 거죠. 우리 1학년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가장 많이 묻는 질문 뭘까요? 지금 몇 교시예요? 지금 몇 교시냐는 질문을 하루에 100번도 더 들어요. 예. 그 다음에 또 많이 하는 질문 뭔지 아세요? 종 쳤어요. 아, 얘네들 귀는 장식품이에요. 안 들려. 예. 그리고 또 많이 하는 질문, 선생님 왜 화장실이요? 얘가 화장실 간다는 소리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제가 3월 입학식 날부터 얘들아 쉬는 시간은 왜 쉬는 시간인지 아니? 쉬하는 시간이라고 그래서 쉬는 시간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꼭 쉬는 시간에 화장실에 꼭 다녀오거라.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거든요. 그런데 쉬는 시간에 갑니까? 절대 안 가죠. 예, 꼭 공부 시간에 가죠. 제가 매번 공부 시간에만 가는 아이가 있길래 얘야 너는 왜 쉬는 시간에 안 가고 꼭 공부 시간에 화장실을 가니 그랬더니 쉬는 시간이 아깝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런 아이들이 뭐 저기 쉬하러 간다고 화장실 간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뭐 넣어둬? 이러면 아이들이 뭐 넣어둡니까? 또 싸면 큰일 나니까 아동학대로 또 잡혀가잖아요. 그래서 보내줘야죠. 예, 보내주면은 이 아이가 예, 화장실 갔다가 우리 선생님이 걱정하니까 빨리 돌아오겠죠. 함흥차사예요. 안 돌아와요. 그러면 저는 교사 입장에서 안 돌아오다가 사고 나면은 예, 뭔 일 나면은 또 교사가 다 책임져야 되니까 또 저는 빨리 차사를 또 파견하죠. 화장실 차사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얘야, 너 좀 빨리 화장실 가서 그 아이 좀 데려오거라. 화장실 차사를 파견하죠? 걔도 안 와요. 차사도 안 와. 그리고 한참 있다가 걔네들 둘이 그냥 앞문 벌컥 열고 들어오죠. 어우, 시원하다 그러면서. 예, 그런 아이들 2-3명 생기면 하루 수업 예, 끝나요. 자, 이런 아이들이에요. 이런 아이들. 자, 우리 1, 2학년 아이들은 이렇다고요. 이런 1학년, 2학년 아이들도 시험 볼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딱 나눠주면서 뒤로 돌리거라 했더니 한 아이가 어떻게 하고 있지 아세요? 돌리고 앉아 있어요. 이러고 있어요. 자, 이러고 있는 아이들이 시험 볼 때 계속 질문이죠. 제가 질문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죠. 선생님 절대로 답변 안 해준다. 질문하지 말아라. 그래도 계속 질문하길래 제가 칠판에다 써놨죠. 질문 금지 딱 써놨더니 한 아이가 선생님 궁금한 게 한 가 있어요. 뭐니? 금지가 무슨 말이에요? 이러고 앉아 있어요. 뭐 우리 1, 2학년 아이들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속 질문이니까요. 그러면 이제 그러다가 5, 6학년 가면은 질문이 사라지죠. 그럼 이 아이들이 어휘력이 엄청 좋아져가지고 사라진 걸까요? 눈치가 생긴 거죠. 질문했다가 우리 선생님한테 예, 눈치 보이고 예, 욕먹으니까 예, 질문하지 않을 뿐이죠. 모르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제가 6학년 아이들 지도할 때 한 번은 수학 중간고사를 보는데 중간고사가 딱 끝난 다음에 5-6명의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왔어요. 선생님 궁금한 게 한 가지 있다고. 뭐냐 그랬더니 선생님 이튿날이라는 말이요. 이틀 후라는 말이지요. 아니지요. 하루 뒤라는 말이지요. 이러면서 지들끼리 옥신각신 하다가 결론이 안 나서 저한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튿날이라는 어휘
너무 고급진 어휘잖아요. 예, 6학년 아이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이런 철학적이고 예, 학문적인 용어를. 제가 그래서 얘들아 이튿날은 이틀 뒤라는 말이 아니라 하루 뒤, 내일이라는 뜻인데 그랬더니 한 3명은 막 맞았다고 춤을 추더라고요. 근데 한 3명은 막 틀렸다고 머리를 쥐어뜯더라고요. 얘네들이 왜 이럴까 봤더니 제가 낸 시험에서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자, 하루에 12분씩 늦게 가는 시계가 있습니다. 지금은 오후 3시입니다. 이튿날 오후 5시가 되었을 때 이 시계는 몇 시 몇 분을 가리키겠습니까? 요게 문제예요. 예, 속으로 계산하고 계시죠? 예, 긴장하지 마세요. 제가 정답은 묻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 머리를 쥐어뜯은 녀석들 제가 채점을 해보니까 정답에서 12분을 더 뺐더라고요. 이튿날을 이틀로 계산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친구들은 수학을 못하는 걸까요? 국어를 못하는 걸까요? 국어를 못하는 거죠. 특별히 어휘력이 낮은 거겠죠. 근데 문제는 자, 이런 아이가 수학 70점, 60점 받아갔어요. 그러면은 그 시험지를 본 부모님들의 반응은 뭡니까? 그래, 안 되겠다. 야, 너 수학 학원 좀 가야 되겠다 하면서 수학 학원 보내시죠. 처방이 제대로 된 겁니까? 지금 완전히 헛다리 득득 긁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런 문제를 틀리는 아이가 수학을 못하는 이유는, 수학 점수가 안 나오는 이유는 수학 개념 원리를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수학 문제 푸는 요령을 몰라서가 아니라고요. 뭐예요? 어휘력이 낮아서 그런데, 어휘력이 낮은데 수학 학원에 보내요? 무슨 수학 학원이 어휘력 학원입니까? 이 아이는 정확하게 엄밀하게 말하면 어휘력 학원을 보내야 돼요. 그러면은 수학 점수가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처방은 완전히 다르게 하는 거죠. 자, 이런 아이를 수학 학원에 보내면 오히려 증상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수학 학원에 보내면 일주일에 3번은 가야 되겠죠? 그러면 한 번에 갈 때마다 한 서너 시간은 깨지겠죠? 그러면은 아이 스케줄 조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아이 스케줄 조정에 스케줄에서 구조조정 대상에 오르는 1순위 뭡니까? 바로 책 읽기죠. 책 읽기 시간. 이 책 읽기라는 게 묘한 게, 책 읽기는 속효성이 아닙니다. 지효성이에요. 효과가 천천히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가장 빠지기 쉬운 게 바로 책 읽기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책 읽기를 갖다가 가장 후순위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완전히 처방이 잘못된 거죠. 그래봤자 수학 학원에 보내봤자 수학 점수 안 오릅니다. 수학 학원에 보냈는데 수학 점수가 안 오른다? 한번 아이가 진짜 부족한 게 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수학을 예를 들었는데요. 아이들이 5, 6학년, 고학년 가면은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이 하나 생깁니다. 혹시 뭔지 아세요? 수학? 수학은 항상 마니아층이 존재합니다. 예. 역사? 어떻게 하셨죠? 오늘 방청객 수준이 많이 높으신 것 같아요. 예. 사회입니다. 사회? 사회 중에서도 특히 방금 어머님 말씀하신 역사가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합니다. 예. 역사 나오면은 우리 아이들은 완전 멘붕입니다. 예전에 역사를 그 개정되기 교육과정에서 6학년 아이들한테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5학년으로 지금 내려서 5학년 아이들이 그 받고 있습니다.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6학년 아이들이 역사를 배울 때도 어렵다고 난리였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한 학년 내렸으니 5학년 아이들은 더 어려워하죠. 왜 이렇게 역사를 어려워할까? 바로 어휘 때문입니다. 자,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죠. 제가 한 번은 6학년 아이들 지도하면서 출장 갈 일이 있어서 아이들한테 사회학습지를 한 장 나눠주면서 풀으라고 하고, 다음날 돌아와서 일기 검사를 하는데 어떤 아이가 이런 일기를 썼더라고요. 제목, 사회학습지. 오늘 6교시에 선생님이 출장 가셨다. 선생님이 출장 간 사이에 우리는 사회학습지를 풀어야 했다. 나는 학습지를 풀다가 선민이에게 모르는 단어를 물어보았다. 여기서 선민이는 우리 반에서 1등 하던 아이였어요. 선민아, 핍박이 뭐야? 괴롭히는 거. 선민이가 친절하게 대답해 주었다. 예,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일기가 있더라고요. 얘가 왜 이런 일기를 썼을까? 제가 봤더니 제가 내준 문제 중에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다음 중 태조 왕건의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지방 세력들을 견제하고 핍박하였다. 2. 발해의 유민들을 따뜻하게 맞이하였다. 3. 불교를 장려하여 많은 절과 탑을 세웠다. 4. 고구려의 옛 땅을 되찾기에 북진 정책을 펼쳤다. 5. 오랜 전쟁으로 시달린 백성들을 위해 세금을 줄였다. 예. 또 정답 고민하시죠? 예, 제가 정답 묻지 않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한번 어휘들을 주목해 주세요. 자, 태조, 정책, 견제, 핍박, 유민, 장려, 북진정책, 세금 이런 어휘들은 아까 이튿날보다 더 고급진 어휘 아니겠습니까? 네. 맞나요? 네. 자, 그러면은 하나를 몰라 여기서 핍박이라는 어휘를 만약에 잘못 해석하면은 이거 오답 나갑니다. 그런데 하나가 아니라 8개를 갖다가 모른다? 이 문제 맞출 수 있을까요? 완전히 예, 오답 나갑니다. 읽기는 하죠. 예, 벌써 5살 때 신기한 한글나라 통해서 한글은 뗐잖아요. 읽기는 해. 근데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연필을 굴리고 앉아 있는 거죠. 제가 6학년 지도할 때 그런 문제를 냈어요. 발해를 건국한 사람의 이름을 쓰시오. 거기다 이 뭐라고 쓴지 아세요? 최수종이라고 써놨어요. 예전에 최수종 씨가 대조영 역할을 하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예, 아이들이 그 지경이라고요. 자, 여기서 핍박이라는 어휘 굉장히 이튿날보다 훨씬 고급진 어휘. 6학년이 어떻게 보면 몰라도 그냥 괜찮은 중고등학생들이나 알 법한 그런 어휘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어휘를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서 이 문제를 맞고 틀리고가 결정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어휘력은 하나를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서 한 문제를 맞고 틀리고가 결정이 돼요. 제가 이것은 학교에서 시험 볼 때마다 너무 많이 겪는 일이에요. 너무 흔하게 겪는 일. 그래서 어휘력이 중요한 이유는 공부에서 중요한 이유는 바로 시험 문제를 맞고 틀리고가 결정이 되기 때문이다. 자, 어휘력의 중요성 제가 2번째로 꼽고 싶은 것은 뭐냐? 수업 시간에 교사의 설명을 알아듣느냐 못 알아듣느냐를 결정합니다. 그죠? 교사가 10마디 하면 8, 9마디는 알아들어야죠. 그래야 재미도 있고 이해가 가죠. 그래야 집중도 생기죠. 그런데 교사가 10마디 하면 7마디밖에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이해도 안 되죠? 이해가 안 되니까 집중도 안 하죠. 그러면서 집중 안 하는 아이들 뭐 하죠? 예, 혼자 딴짓 하나요? 우리나라 아이들은 희한해. 혼자 딴짓을 안 해. 꼭 물귀신 작전으로 짝꿍한테, 앞뒤 친구들한테 심지어 원정 다니면서 계속 딴짓을 합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해요? 계속 그럼 걔를 갖다가 지적을 해야 되죠. 지적을 갖다가 하면은 아이가 문제아로 낙인이 찍히겠죠.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문제아로 낙인 찍히면 엄마는 속상하잖아요. 엄마들 속상하면 뭐 하시죠? 술 마시죠? 술 마시면 엄마들 병 걸리겠고 병 걸리면 엄마들 죽겠죠. 그럼 자, 메커니즘 어떻게 됩니까? 아이가 어휘력이 낮으면 엄마가 죽는다. 이런 결론이 생길 수가 있는 사회적인 문제예요. 자, 우리 아이들 수업 시간에 집중을 못하는 아이들은요, 제가 볼 때 크게 두 부류더라고요. 하나는 ADHD라고 하는 아이들. ADHD 뭔지 아시죠? 어텐션 데피시트,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 요겁니다. 근데 ADHD는요, 요즘에 약이 좋아져서 그런지 약 먹으면 굉장히 좋아지더라고요. 집중력 굉장히 좋아져요. 그래서 뭐 한 10여 년 전에는 뭐 숨기시는 부모님들도 많이 계셨었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도 없어요. 저희 아이 ADHD 판정 받아서 약 복용하고 있습니다. 좀 각별히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교사들 다 이해하고 그거 감안하고 지도하거든요. 그래서 ADHD는 그나마 약이라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명명한 건데 또 다른 부류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VDHD.
처음 들어보시죠? 제가 명명한 거예요. 뭐냐면 보케블러리 데피시트. 어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입니다. 어휘력이 결핍되다 보니까 예, 집중력도 약하고 과잉행동 장애. 친구들과의 관계도 안 좋아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예, 이게 어휘력이 높은 아이들은 자기 마음의 표현을 잘하거든요. 말로 해도 되는 걸, 예, 근데 어휘력이 낮은 애들은 말로 해도 되는 걸 표현이 안 되니까 내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예, 화부터 내고 주먹부터 나가니까 교우 관계까지 안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VDHD들은 예, 어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 요 아이들은 근데 제가 보니까 약도 없네. 약도 없어요. 제가 볼 땐 약이라고는 오직 책 읽기밖에는 방법이 없더라. 근데 책을 안 읽어요. 그 계속 VDHD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휘력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학교 생활하는데.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아이들 어휘력이 낮으면은 시험 문제 다 틀린다. 두 번째는 수업 시간에 계속 딴짓한다. 또 이 어휘력이 근데 진짜로 초등학교 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이 어휘력은요 키와 같습니다. 키가 아무 때나 큽니까? 아니잖아요.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서 지금도 키가 크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거 좋아하실 거 아니에요. 그거 병 걸린 거예요. 예, 빨리 병원 가 보셔야 돼요. 저도 얼마 전에 예, 건강검진 받았는데 키가 예, 한 2mm 줄었더라고요. 다시 재보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근데 예, 키가 조금씩 줄어들어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어휘력도 일정 부분 키와 같더라. 어휘력이요. 초등학교 입학할 때 우리 아이들이 약 몇 단어를 구사할 수 있는지 통계가 나와 있는데 한 6,000단어 정도를 구사할 수 있는 걸로 나옵니다. 태어나서 7살, 8살 때까지 한 6,000단어가 예, 늘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입학해서 13살, 14살 때 졸업할 때 약 몇 단어를 구사할 수 있냐? 약 35,000에서 5만 단어예요. 초등학교 때는 매년 1년에 5,000, 6,000, 7,000 단어까지 늘어나요. 특히 3, 4학년 때는 이때는 어휘력 빅뱅식이라고 그래서요. 이때는 1년에 7,000 단어 이상이 늘어납니다. 그러면은 1년에 5,000 단어 이상, 7,000 단어 이상이 늘어나려면 하루에 몇 단어를 새로 습득해야 되는 겁니까? 계산 안 되시죠? 하루에 15단어, 거의 20단어 가까이를 새로 습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댁에 있는 자녀님은 지금 뭘 하면서 새로운 단어를 습득하고 계십니까? 뭐 핸드폰, 스마트폰 만지작거리면서 TV 보면서 뭘로요? 방법은 책 읽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어학자들 연구에 따르면은 우리가 인생에서 습득하는 총 어휘의 85% 정도를 언제 습득하느냐? 사춘기 이전에 습득한다. 사춘기 이전 언제예요? 초등학교 때까지예요. 사춘기 이후에 습득하는 어휘는 자연스러운 습득이 아니라 굉장한 노력을 통해서, 개인적인 노력을 통해서 습득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등학교 때 정말 그 어휘력 폭발이 일어나는 요때 책을 읽히면 다른 어떤 시기에 책을 읽히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릴수록 정말 책을 갖다가 읽혀줘야 된다는 결론이죠. 그것도 좋은 책을 많이 읽혀야 된다. 왜냐하면 좋은 책이란 다름 아닌 좋은 어휘로 쓰여진 책이 좋은 책이니까요. 아셨죠? 그래서 어휘력 때문에라도 책을 반드시 읽혀야 된다. 어휘력이 높은 아이가 공부를 잘한다. 이거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두 번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문해력입니다. 예전에는 이해력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이제는 또 문해력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더라고요.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문해력이라고 합니다. 자, 문해력이 높은 아이는 공부 잘하고 문해력이 낮은 아이는 공부를 못한다. 이것도 또 많이 들어보셨죠? 네. 자, 우리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국어를 예를 들어보죠. 국어, 초등학교 때 국어 시험 문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뻔합니다. 지문 주고요. 지문은 다 교과서 지문이에요. 지문 주고
한두 문제 달렸어요. 그 한두 문제는 대부분 무슨 문제입니까? 지문을 읽고 이해했는지를, 내용 이해를 묻는 문제가 대다수입니다. 그러니까 지문을 읽고 이해하면은 제가 볼 땐 초등학교 국어 시험은 아무리 못 나와도 8, 90점은 나와요. 국어가 8, 90점이 안 나온다. 그럼 이 아이는 지금 문해력이 굉장히 지금 그 학년 수준에 미달된다라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초등학교 문제는 이래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최종 목표로 삼고 있는 수능 시험에서는 어떨까요? 수능 언어 영역 한번 국어 문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하고 다른가요? 똑같아요. 형식은 똑같아요. 지문이 근데 겁나 길어. 길어도 너무 길어. 한 뼘이 뭐예요? 두 뼘도 넘어요. 근데 초등학교 때는 교과서 지문이었죠? 얘는 다 교과서 박지문이에요. 교과서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교과서 거민정, 고등학교 거민정 교과서 20가지도 넘어요. 그 중에서 하나 교과서에서 나온 지문이라 할지라도 나는 처음 보는 지문이에요. 자, 그런 지문이 두 뼘도 넘어요. 그리고 꼴랑 한두 문제, 오지선다가 딱 달렸어요. 자, 이걸 갖다가 읽고서 풀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문해력이 낮은 아이들은 지문을 막 읽어가요. 예. 몇 줄 읽다가 앞에 내용을 까먹었네? 다시 앞으로 돌아가야 돼. 문제를 읽다가 또 지문을 까먹었네. 지문을 또 다시 읽어야 돼요. 그럼 문제가 뭐죠? 시간이 부족하는 거죠. 수능 시험에서 국어 한 문제당 배당된 시간은 마킹까지 한 1분 45초에서 1분 50초 정도가 할당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시간이 모자라다고 아우성이죠. 난리죠. 아이들이 시간 부족을 호소하는 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수학이요? 수리? 아니에요. 수리는 대부분 아이들이 무료해요. 예, 이미 수포 학생이 된 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을 위해서 체력을 갖다가 보충하기 위해서 엎어져서 자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아요. 예, 한 20, 30% 애들만 나름 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어 시간에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5살 때 이미 한글나라를 통해서 한글은 뗐잖아. 읽을 수는 있어. 근데 문제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 문해력이 낮기 때문에. 문해력이 낮아서. 그래서 국어는 이렇게 되고요. 자, 수학은 어떨까요? 수학도 문해력하고 관계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죠. 자, 제가 한번 요즘에 수학의 트렌드 한번 보죠. 이거 2학년 아이들이, 1, 2학년 아이들이 배우는 겁니다. 자, 하나는 왼쪽에 있는 것은 27 더하기 35. 아주 단순한 연산 문제죠. 예? 저렇게 문제를 내면은 반 30명 중에서 한두 명 손가락 잘못 오므렸다 펴면서 틀리는 정도고요. 대부분 아이들이 정답을 냅니다. 그런데 똑같은 문제를 오른쪽처럼 저걸 서술형 문제라고 하죠. 서술형 문제로 바꿔서 출제하면은 정답자가 20명 이하로 확 줄어요. 왜 그럴까요? 똑같은 문제잖아요. 어제는 아빠가 사다 준 동화책을 1쪽부터 27쪽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35쪽을 더 읽었습니다. 내가 읽은 동화책 마지막 쪽은 몇 쪽일까요? 똑같잖아요. 문제가 씩 세워서 풀면. 근데 요즘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갔어요. 꼭 끝에 조개 사족으로 붙죠? 풀이 과정과 답을 쓰시오. 이렇게 서술형 평가라고 하죠. 서술형 평가로 바뀌었어요. 저렇게 풀이 과정까지 쓰라고 하면은 10명이 더 떨어져 나갑니다. 제가 한 25명 이상을 떼내볼까요? 살짝만 문제 꼬면 돼요. 예를 들어서 어제는 아빠가 사다 준 동화책 1쪽부터 27쪽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35쪽을 더 읽었습니다. 내가 읽은 마지막 동화책 마지막 쪽은 몇 쪽일까요? 가로 열고 단 중간에 한 장이 찢어져 나갔습니다. 가로 닫고 하면은 대다수 아이들이 어떻게 식을 세우냐면 27 더하기 35 빼기 한 장이니까 1, 이렇게 정답을 내요. 근데 조금 똘똘한 아이들이 한 장을 두 쪽으로 계산해서 27 더하기 35 빼기 2로 이렇게 식을 세우기도 합니다. 다 틀렸죠. 제가 볼 때는 27 더하기 35 더하기 2로 가야 맞죠? 아직도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이 계세요. 아마 방송 끝날 때까지 아마 왜 저 강사가 실현한 거 아니야?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찢어져 나갔다는 게 언뜻 생각하면 빼기인데 행간을 읽으면은 이게 더하기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른들도 헷갈리는데
선생님 지금 몇 교시예요? 종 쳤어요. 이런 거나 질문하는 1, 2학년 아이들이 맞출 수 있을까요? 다 틀리죠. 왜 다 틀릴까요? 문해력이 낮기 때문이에요. 문해력이 낮은 아이들은 맨 엉뚱한 상상이나 하고 있죠. 저게 왜 찢어졌을까? 저걸 누가 찢었을까? 아빠가 별일이네. 동화책도 다 사다 주고. 이런 상상이나 하고 있는 거죠. 문제 해결과는 전혀 엉뚱한 상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문해력입니다. 문해력이 낮으면 국어뿐만 아니라 수학도 결코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예, 이게 바로 문해력입니다. 제가 어휘력, 문해력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겁니다. 상상력, 창의력, 문제 해결력. 이게 좀 약간 세트로 가는 개념이 있어서 제가 같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책을 읽어야 되는 또 다른 이유, 바로 상상력입니다. 상상력은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릴 줄 아는 능력이다. 맞습니까? 예, 머릿속으로 그림을. 책을 읽으면요, 머릿속에서 머릿속 필름이라고 하죠. 머릿속 영화가 돌아간다고요. 어떤 걸 읽으면 그 장면이 막 자꾸 그려지잖아요. 그 장면이 그려지면 내가 만약에 영화 그 감독이 됐다. 그럼 세팅장을 그렇게 해놓고 거기서 배우들을 그렇게 연기시켜서 장면을 만들어낼 거예요. 맞죠? 이게 바로 상상력이거든요. 근데 그 상상력은 책을 읽을 때 생기는 독특한 능력입니다. 혹시 TV를 볼 때 상상력, 머릿속으로 딴 생각이 나시는 분 계십니까? 예, 안 생기시죠? 혹시 머릿속으로 자꾸 딴 생각이 드시는 분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에요. 그 병 걸린 거예요. 예, TV를 볼 때는 아무 생각, 세상의 모든 온갖 시름, 고통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예, 2초, 3초 단위로 변하는 그, 모니터에 고정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영상 매체를 볼 때는 전혀 상상력이 발동이 안 되는데 이 책을 볼 때는 상상력이 발동이 된다. 이 상상력이 생긴 아이가 꿈도 가질 수가 있다. 맞죠? 꿈이 없는 아이는 공부를 절대 안 한다. 저는 그래서 책을 심지어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책은 꿈의 씨앗을 담아놓은 상자와 같다. 예, 이걸 펼치면은 여기에 꿈의 씨앗들이 있습니다. 그 씨앗이 아이 마음밭에 뿌려지고 아이 마음밭에 뿌려진 그 꿈의 씨앗들은 적당한 환경과 이런 여건들을 만나면 그게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를 갖다가 맺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작가들은 상상력의 대가입니다. 남이 상상하지 못하는 것들을 써놓는 거죠. 상상력이 있어야만이 아이가 꿈도 가지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공부를 할 수가 있다. 우리 아이들한테 도화지를 한 장씩 이렇게 나눠주면서 얘들아 20년 뒤에 너희들의 모습을 상상해서 한번 그려볼래? 그랬더니 한 아이가 뭐라는 줄 알아요? 선생님, 저는 내일 일도 상상이 안 되는데요. 어떻게 20년 뒤를 상상하란 말이에요. 울상이 돼 있더라고요. 예, 그 아이 말이 맞을 수 있습니다. 이게 상상력이라는 게 아무한테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의사가 되고 싶다. 그럼 의사가 되었을 때 나의 모습을 머릿속으로 자꾸 상상해보고 그 상상한 사람은 자꾸 그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생생하게 꿈꾸는 아이는 그걸 갖다가 이룰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그 꿈을 이루는 가장 밑바닥 기초가 바로 상상력이다. 상상력은 책을 읽을 때 오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창의력. 창의력은 뭡니까? 제가 볼 때는 상상력에서 오는 거예요. 상상을 하는데 다른 사람과 약간은 다른 각도로 상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책을 읽을 때 굉장히 창의적인 생각이 퐁퐁퐁퐁 샘솟는다고 합니다. 연구한 바에 따르면 우리가 책을 읽을 때 5분도 채 되지 않아서 우리 뇌에서는 뇌파가 알파파가 나온다고 그래요. 알파파가 뭐냐면은 굉장히 창의력을 유발시키는 좋은 뇌파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뇌파가 알파파가 많이 나오게 해줘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베타파가 많이 나오면 안 돼요. 베타파는 기분이 나쁠 때, 불안할 때 나오는 뇌파거든요. 특히 아이들이
베타파가 가장 많이 나올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엄마 아빠가 서로 부부싸움 할 때 우리 아이들은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인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불안감이냐? 어른들로 치면은 전쟁이 났을 때 그런 그 정도의 불안감. 예. 전쟁 났는데 딱 수학 문제 펴놓고 이 문제는 왜 안 풀릴까? 이런 공부할 생각 하겠습니까? 빨리 도망칠 톡 뛸 생각밖에 안 하잖아요. 아이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이들도 부모님이 사이좋게 지내면 행복하게 지내면은 아이가 마음이 안정돼서 뇌파가 좋은 뇌파가 알파파가 나오고 그런 아이들은 예, 좋은 창의력도 잘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공부 잘하게 하려고 학원 먼저 보낼 생각하지 마시고 부부끼리 소고기 사 드시면서 사이좋게 지낼 생각부터 그런 고민부터 많이 하시는 게 자녀 교육의 출발점입니다. 아셨죠? 자, 그다음 제가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문제 해결력을 좋게 한다. 자, 문제 해결력 뭡니까? 우리가 책을 한 권 읽는다는 것은 바로 문제 해결력을 좋게 하는 겁니다. 이런 얄팍한 동화책조차도 뭡니까? 인물이 있고 인물 간에 또는 인물과 환경이 만나서 겪는 갈등이 있잖아요. 그 갈등이 해결되어 가는 과정이 바로 뭡니까? 문제 해결 과정이 바로 이야기잖아요. 스토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책을 한 권 읽는다는 것은 문제 해결 경험을 갖다가 한 번 한다는 거예요. 간접 경험이긴 하지만. 그래서 10권의 책을 읽은 아이는 10번의 문제 해결 경험을 쌓는다는 거고요. 100권의 책을 읽은 아이는 100번의 문제 해결 경험을 쌓는다는 거예요. 그럼 10번을 문제 해결 경험을 쌓은 아이와 100번의 문제 해결 경험을 쌓는 아이 중에서 현실의 문제 해결을 누가 더 잘할까요? 질문이 너무 어렵죠. 당연히 100번이죠. 그러니까 책을 좀 많이 읽으라는 거죠. 자, 그다음 책 읽기 의 중요성 중에 또 하나 이유를 꼽을 수 있는 게 바로 배경 지식. 배경 지식은 너무 책을 많이 읽은 아이는 배경 지식이 많고 책을 안 읽은 아이는 배경 지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못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제가 정말 수업 시간에 가장 뼈저리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저겁니다. 정말 책을 많이 읽은 아이들은 배경 지식이 너무 풍부한 거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3학년 아이들을 지도하는데 많이 읽은 아이들 이렇게 답변을 들어보면은 3학년인데도 6학년보다 더 높은 수준의 답변을 하고 있어요. 배경 지식이 많은 거죠. 그런 아이들의 정말 끝은 어디일까? 가늠이 안 되는 거죠. 근데 한 3, 4학년인데도 예, 책을 안 읽는 아이들은 배경 지식이 없잖아요. 그럼 질문에 대해서 시켜서 답변을 들어보면은 정말 예, 유치원생보다도 못한 그런 답변을 하죠. 그런 아이의 바닥은 어디일까? 가늠이 안 되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 바로 배경 지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배경 지식은 책을 얼마나 많이 읽으냐 적게 읽느냐에 굉장한 차이를 보인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제가 글쓰기를 갖다가 좀 말씀을 드리면, 자, 글쓰기는 이런 말 하잖아요. 책을 많이 읽는 아이들이 글쓰기도 잘한다. 왜 그럴까요? 책을 읽으면 바로 사고력이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30권 이상의 책을 써봤다고 그랬죠? 예, 제가 그 글을 쓰면서 느낀 건데 누가 글을 갖다 잘 쓰냐면은 사고력 있는 사람이 잘 씁니다. 배경 지식은 솔직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별로 그렇게 큰 소용 가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네이버 씨한테 물어보면 구글 씨한테 물어보면 다 답변해줘요. 요즘엔 챗 GPT한테 물어보면 더 잘 알려줘요. 근데 사고력은 아직도 안 그래요. 그걸 갖다가 어떤 낱개로 흩어져 있는 그 지식들, 구슬과 같이 흩어져 있는 그것들 갖다 하나로 꿰를 수 있는 능력, 그게 사고력, 통찰력이거든요. 그 사고력과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 글을 잘 쓰거든요. 근데 우리가 책을 읽으면은 그런 능력이 생긴다. 특히 법정 스님이 이런 말을 했는데 어떤 책이 좋은 책이냐? 책장을 자주 덮게 만드는 책이 좋은 책이다. 책장을 자주 덮게 만드는 책 어떤 책일까요? 사고력을 유발시키는 책. 이 말은 무슨 뜻일까? 이러면서 그걸 하루 종일 묵상하면서 그런 책의 가장 대표가 뭐겠습니까? 고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전이 좋은 거죠. 그래서 책을 많이 읽으면 글쓰기도 잘할 수가 있다. 자, 제가 이제까지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휘력, 문해력, 상상력, 창의력, 문제 해결력, 배경 지식, 글쓰기, 이런 여러 가지 책을 읽으면은 좋은 점들을 갖다가 열거했는데 어떻게 좀 공감이 가십니까? 네. 그러면 오늘 강연을 잘 들으신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난한 사람은 독서로 부자가 되고 부자는 독서로 귀하게 된다. 독서라는 것은 가난한 사람은 부자로 만들고 이미 부자인 사람은 귀한 사람으로 만든다. 혹시 자녀를 부자로 또 귀한 사람으로 만들고 싶으시다면 왕완석의 말을 믿고 책 읽기를 열심히 시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상 강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